안녕하세요. 김민서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빈서판, 고상한 야만인, 기계 속의 유령이라는 그런 세 가지 도그마가 무엇인지, 그리고 인지혁명이 이를 어떻게 흔들었는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과학적 발견들이 빈서판론을 점점 더 강하게 부정하고 있는데, 왜 그 발견들이 그렇게 격렬한 저항에 부딪혔는지, 그리고 그 저항의 뿌리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한 가지 상황을 상상해 볼 건데요. 어떤 과학자가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쌍둥이 연구를 통해서 성격의 상당 부분이 유전의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가 나왔다고요. 이 발표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할까요? 보통 과학적인 발견이라면 데이터를 검토하고 방법론을 비판하고 반론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학문적인 논쟁이 펼쳐져야 합니다. 근데 핑커가 보여주는 실제 역사는 달랐습니다. 비논리적 반박, 인신공격, 정치적 낙인찍기가 뒤따랐습니다. 강연장에 물을 뿌리고 소리를 질러서 발표 자체를 방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반응이 벌어진 이유가 뭘까요? 핑커는 이게 단순한 학문적 논쟁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과학적인 발견이 특정한 정치적 도덕적 세계관 전체를 위협한다고 느끼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관이 바로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던 세 가지 도그마를 중심으로 구축된 것입니다. 핑커는 이 저항의 논리를 이렇게 정리하는데요. 만약 빈서판이 완전히 무너진다면, 즉 인간에게 선천적인 본성이 있다면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도 흔들린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 본성에 대한 발견이 과거처럼 차별과 불평등을 정당화하는데 다시 쓰일 수 있다는 두려움,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어서 과학적 발견 자체를 정치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이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두려움이 완전히 근거 없는 건 아닌데요. 역사적 트라우마가 실제로 있습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인종과 계급, 그리고 성별에 따른 선천적 차이를 주장하는 이론들이 차별을 과학적으로 정당화하는데 실제로 사용됐습니다. 나치의 우생학이 그 극단적인 결과였고요. 이제 과학이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되면 얼마나 끔찍한 결과가 나오는지를 20세기가 몸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 인간 본성에 대한 생물학적 주장이 강하게 반응하는 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핑커는 이 두려움이 논리적 오류 위에 서 있다고 봅니다. 사실 명제와 가치 명제를 혼동하는 오류인데요. 인간 본성이 어떠하다는 사실이 그것이 어떠해야 한다는 당위를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이건 철학에서는 자연주의적 오류라고 부릅니다. 자연에 있는 것이 옳다는 논리죠. 진화가 그렇게 설계했으니 그게 맞다는 식으로요. 예를 들어서 인간에게 공격성이 선천적으로 있다는 게 사실이라 해도 그게 폭력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미가 되진 않습니다. 자연에 있는 것이 모두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암도 자연의 산물이지만 그렇다고 암이 좋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죠. 인간이 이기적인 경향이 있다는 게 사실이라 해도 그게 이기심을 허용하거나 장려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사실과 가치는 다른 층위에 있습니다. 근데 논리적 오류를 지적해도 저항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저항은 단순히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방어선이기 때문인데요. 핑커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한 것처럼 세 가지 도그마는 하나의 세계관으로 얽혀 있어서 하나를 건드리면 전체가 위협받는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계관이 특정 정치적 도덕적 정체성과 깊이 연결되어 있으면 그 세계관을 위협하는 것은 정치성 자체를 위협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논리로는 설득이 되어도 정체성이 걸린 문제에서는 사람들이 쉽게 입장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건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에서 카너원이 이야기한 확증 편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바른 마음에서 하이트가 이야기한 코끼리가 이미 방향을 정했을 때 기수가 아무리 다른 논리를 들이밀어도 꼼짝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기도 합니다. 핑커는 저항이 어떤 집단들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를 분석합니다. 이를 성삼위일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세 가지 각기 다른 진영이 각기 다른 이유로 빈서판론의 어느 측면을 지키려 한다는 거죠. 첫 번째 진영은 평등에 집착하는 좌파입니다. 이들의 논리는 빈서판이 완전히 무너지면, 즉 인간에게 선천적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가 현재의 사회적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데 쓰일 거라는 두려움입니다. 특히 인종이나 성별에 따른 선천적 차이 주장이 차별을 과학적으로 정당화하는 데 쓰였던 역사가 있기 때문이죠.
핑커는 이들이 논리적 모순을 안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유전적인 요소가 신체적인 특성, 예를 들어서 키나 피부색에는 작용한다고 암묵적으로 인정을 하면서 행동이나 인지 특성에는 전혀 유전이 개입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건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뇌도 신체의 일부인데 뇌의 작동 방식에만 유전이 영향을 안 미친다고 보는 건 논리적으로 지탱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인간에게 선천적 차이가 있다는 게 그 차이를 이유로 차별화도 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면 사실명제와 가치명제를 제대로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빈서판론을 지키지 않아도 평등의 가치를 지킬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진영은 전통과 종교에 집착하는 우파, 특히 종교적 보수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의 저항은 다른 방향에서 나오는데요. 인간이 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특별한 존재라는 믿음이 진화 심리학의 발견들과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도덕 감각이나 종교적 감정조차 이제 자연 선택의 부산물로 설명된다면 인간의 존엄이 생물학으로 환원되어 버린다는 그런 두려움이죠. 기계 속의 유령이 없다면, 즉 마음을 내라는 물질의 산물에 불과한다면 영혼의 불멸이나 신과의 관계 같은 그런 종교적 개념들이 철자리를 잃게 됩니다. 세 번째 진영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을 지키려는 자유의지론자들입니다. 이들은 행동이 유전자의 뇌와 작동에 의해 결정된다면 자유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고 우려합니다. 자유의지가 없다면 도덕적 책임도 없어지고 법과 도덕 체계 전체가 흔들린다는 거죠. 이제 핑커는 이 세 진영이 표면적으로는 완전히 다르게 보이지만 사실 같은 구조를 공유한다고 봅니다. 셋 다 자신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평등이나 신성함이나 자유의지가 과학적 발견에 의해 위협받는다고 느끼는 거죠. 그리고 그 두려움이 과학적 탐구 자체를 억압하게 만듭니다. 핑커가 특히 강조하는 게 이건데요. 과학적 발견에 대한 두려움이 그 발견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걸 방해합니다. 그리고 인간 본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오히려 더 나쁜 결과가 따라옵니다. 20세기의 전체주의 실험들이 가장 극단적인 예인데요. 마르크스주의적 사회공학은 빈서판론을 극단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인간은 빈서판이니까 올바른 사회 구조와 교육으로 완전히 새로운 인간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기심도 없고 가족에 대한 특별한 애착도 없고 공동체를 위해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는 새로운 소비에트 인간. 그 실험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역사가 보여줍니다. 선전이 통하지 않으면 강제가 동원됐고 인간 본성에 반하는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포 정치가 필요했습니다. 수백만 명이 새로운 인간을 만들려는 실험의 이름으로 죽였습니다. 핑커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인간 본성을 부정하면 인간이 왜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는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제도가 왜 작동하지 않는지 설명할 때 사람들의 나쁜 의지 탓으로 돌리게 됩니다. 이상적인 시스템이 실패하는 건 인간이 충분히 교육받지 않았거나 계급적이 방해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논리의 끝에는 더 강력한 교육, 더 강력한 통제, 더 강력한 강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역설이 있는데요. 인간을 무한히 변화 가능한 존재로 보는 빈서판론이 오히려 인간에 대한 더 극단적인 개조 시도를 가능하게 했다는 거죠. 인간에게 변하지 않는 본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그 본성과 싸우는 건 불가능하고 그 본성을 고려해서 제도를 설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환경의 산물이라면 환경을 충분히 강하게 바꾼다면 인간의 원하는 방향으로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그 논리가 전체주의의 이론적인 근거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핑커가 이 부분에서 지적하는 또 다른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정치적 저항이 과학적 논쟁을 어떻게 오염시키는가의 문제입니다. 사회생물학이나 진화심리학 연구들이 비논리적 반박, 인신공격, 정치적 낙인으로 억압됐을 때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분야 연구자들이 연구 결과를 발표할 때 자기 검열을 하게 됩니다. 어떤 질문은 아예 탐구하지 않게 됩니다. 그의 과학을 어떻게 만드는지 명확합니다. 불편한 질문을 피하는 과학, 원하는 결론을 향해 진행되는 과학, 이건 과학이 아닙니다. 그래서 핑커는 여기서 중요한 구분을 하는데요. 인간 본성에 대한 연구가 나쁜 목적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과 그 연구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화학 지식이 화학 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해서 화학 연구를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결론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지식이든 잘못 사용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이고 그건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윤리와 정치의 문제입니다. 과학적 사실과 그 사실의 적용을 구분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구분을 인정하면 오히려 인간 본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더 나은 윤리적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인간이 특정 조건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알면 그 조건을 만들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어떤 심리적 취약성이 있는지를 알면 그 취약성을 악용하는 선전이나 조작을 더 잘 인식하고 막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핑거가 지적하는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 빈섭판론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사실 그 논리를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연구가 그들이 원하는 결론을 지지하면 기꺼이 받아들이지만 원하지 않는 결론을 지지하면 그 연구 자체를 공격합니다. 유전자가 지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공격받지만 유전자가 성 정체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환영받는 식으로요. 이건 과학적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결론에 따라서 기준을 달리 적용하게 되는 거죠. 네, 지난번에 이제 읽었던 책들도 여기서 연결이 되는데요. 하이츠의 바른 마음에서 우리는 도덕적 직관이 먼저 작동하고 이성이 그걸 정당화하는 걸 봤습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과학적 저항은 비슷한 구조인데요. 먼저 도덕적 혹은 정치적 결론이 있고 그 결론을 위협하는 사실에는 저항하고 지지하는 사실은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 확증 편향의 집단적 작동 방식입니다. 개인 차원에서 작동하는 것처럼 학문 공동체 차원에서도 작동을 한다는 거죠. 핑거가 이 책에서 궁극적으로 하라는 이야기의 핵심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편한 진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두려움이 탐구를 막을 때 우린 세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면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불편한 진실을 증명하는 것 그 자체가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첫 번째 단계라는 거죠. 네, 이번 영상에서는 빈서 판론에 대한 과학적 도전이 왜 그렇게 격렬한 저항이 부딪혔는지, 그 저항의 뿌리에 어떤 두려움과 논리가 있는지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인간 본성에 대한 과학적 발견은 특정 정치적 도덕적 세계관을 위협한다고 느끼게 만들었고 그 두려움이 과학적 탐구 자체를 억압하는 방향으로 작동했습니다. 이 저항은 좌파, 우파, 자유의지론자들에게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나타났지만 모두 사실 명제와 가치 명제를 혼동하는 오류를 공유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수정하는 것, 인간 본성이 어떠하다는 사실과 우리의 도덕적 가치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더 정확한 이해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인간 본성의 존재를 인정하면 생기는 구체적인 두려움들, 특히 선천적 차이가 차별을 정당화하지 않느냐는 두려움과 인간 본성에 어두운 면이 있다는 사회 기억을 무의미하지 않느냐는 두려움에 대한 핑크의 반론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